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치약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네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치약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과 국회 국정감사 관련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그러한 일들의 경과,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방송이 나간 월요일부터 그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뤘던 것 이상으로 파라벤과 그리고 트리클라산이 함유된 치약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국정감사장 이제 치약이 등장해서 막 맛보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도 유해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서 파라벤 치약이 정말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네. 저도 사실 아침마다 이를 닦으면서 괜찮은 걸까 불안하거든요. 소금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게 쉽지가 않던데 네. 치약 성분의 유해성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파라벤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도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치약의 유해성을 지적했던 그 전문가의 경우에는 최근에 유해성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일단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 IARC 같은 경우에는 파라벤을 발암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최근 연구나 몇몇 전문가의 지적을 보면 뭐 알레르기나 또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좀 독성도 있다 이런 부분도 또 최근에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가 그래서 이 파라벤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발표를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겠습니까? 예, 우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식약처의 신뢰성 부분이었습니다. 네. 치약과 관련해서 파라벤 논란이 일자 6일자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7일에 이제 인터뷰 자료들 기사가 나왔는데 식약처는 일부에서 뭐 파라벤을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더라도 몸에 축적돼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만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된 후에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으로 대사가 된다. 그리고 또 빠르게 배설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가 있다. 이렇게 또 대응하는 논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라벤의 위험성을 지적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희대 치대 박용덕 교수에 따르면 파라벤은 좀 중금속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 파라벤이 혈류의 누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벤이 성장하는 세포 속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 또 식약처의 해명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도 있었는데요. 식약처가 애초에 두 품목의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명 자료를 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여전히 그리고 잘못 오기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한 품목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는 또 오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또 별개지만 국정감사 기간에 또 서울식약청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식약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식약청의 해명과 발표가 잘못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많은 언론들이 치약 성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식약처가 밝힌 바와 같이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치약에 적용되는 파라벤류의 기준이 0.2% 이하거든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성분으로는 0.4% 이하, 그리고 혼합으로는 0.8%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합인 경우 1.0% 이하,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자율 규제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다른 의약품이나 식품들의 안전성을 비교하는 이런 언론들의 보도를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우리나라는 이게 세계적 기준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 것과 달리 적어도 치약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강화된 기준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식약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대국민 설득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과거 이력이나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숫자가 우리나라가 훨씬 엄격해서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약품 분류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일단 그 의약품 구분 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그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이제 기구, 기기 장치가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물품을 이제 의약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중에서 비타민제처럼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 의약품이고, 그리고 감기약, 소화제처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문 의약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많이 다뤘지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막 의약품이나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유통이 되긴 하지만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고 또 식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치약과 관련해서 의약부약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약외품은 그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으로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부분은 다 같습니다. 의약품과. 그런데 섬유 고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그리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그리고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그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과 다르게. 그래서 이거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약외품이라는 것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듬 샴푸나 탈모 샴푸, 손소독제, 가글, 겨드랑이 냄새 제거제 이런 것들도 다 의약외품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근데 최근에서 이제 그 치약을 화장품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도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은 그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좀 밝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 모발 건강을 유지 혹은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또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아주 경미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든 이제 식약처의 관리 대상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치약인데 근데 어떤 치약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치약은 의약외품이고 또 미백 치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이제 분류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뚜렷하지가 않고 어떤 성분이 의약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허가되고 의약외품일 때는 아니고 이런 기준이 남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치약 파라벤류 기준도 참 모호하고 그리고 의약외품 분류하는 이 체계도 너무 어려워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좀 보다 체계적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라벤 치약 논란의 경우에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아까도 말씀드린 의약외품 분야이긴 한데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언론에서 계속 부각되니까 그 악영향 특히 그런 것이 심각하게 부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언론에 의해서 위험이 확대된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 독성학회가 주관하는 파라벤의 안전성과 대안 이런 긴급 심포지엄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주목해서 보고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물질, 그렇지 않은 물질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서 분류돼야 할 것 같네요. 정말 헷갈린데요. 네, 말씀하신 오늘 또 파라벤의 안전성에 대한 그 심포지엄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